안녕하세요. 부자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간임대 상품 보실 때 이거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를 찝어 드리려고 해요. 민간임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한 지 3개월 된 불인이입니다. 투자 상품 중에 미님, 도생, 생숙, 오피 등 종류가 많던데요. 다 다른 건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미님은 우분, 확분, 전매, 전대 등의 조건이 중요한다던데 왜 중요한 건가요? 검색해봐도 명확히 알려주는 데가 없네요. 라고 이제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생소한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영어 단어 암기하는 거죠. 사실 부동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부동산이 어렵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래 댓글 보시면 타임라인 다 적어놨으니까 궁금해 미치겠는 질문부터 먼저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 영상만 보셔도 민간임대가 뭔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가장 기본 질문, 민간임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독서실 이용권을 1개월분을 끊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용권을 끊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용권은 좌석을 빌린다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좌석을 소유한다고 표현을 하나요?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죠? 바로 빌린다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빌렸기 때문에 1개월 뒤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소유를 한다면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1개월 뒤에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좌석을 소유한다라는 게 맞으려면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독서실 주인이 그 상가 자리의 주인이라면 이 자리를 소유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 건데요. 빌린다는 것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 임차, 즉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쓴다라는 의미이고요. 소유한다는 소유라는 한자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권리를 뜻하는 권자가 붙으면 임차권, 소유권 이렇게 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독서실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빌리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 개념이 되겠죠. 아까 그 독서실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의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그 자리를 돈을 내고 빌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독서실 이용권이라면 그 이용권 티켓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는 티켓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부동산에 대입을 하면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임차권의 예는 민간임대나 전월세, 그 계약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소유권의 예는 등기 권리증, 분양권 계약서 이런 것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문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민간임대 계약서랑 전월세 계약서가 왜 같은 곳에 있는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민임과 전월세 계약서는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둘 다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고 단지 빌려 쓰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한 계약서일 뿐이거든요. 차이점이라면 이제 집의 완공 여부입니다. 민간임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의 임대차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전월세 계약서는 이미 지어진 집의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민간임대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공된 집이 아니라서 계약서가 전월세 계약서와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앞에 질문에서도 한번 미님, 도생, 생숙, 오피 이런 게 용어가 좀 어렵다고 해서 각 단어들이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일단 상단에는 소유 여부에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것, 즉 임차권을 의미를 하고요. 또 소유권이 있는 것, 확실하게 있는 것, 그리고 소유권이 이제 세모로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는 소유권으로 전환이 될 건데 아직은 확실한 소유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등기를 안 친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로줄은 소유 여부에 대해서 구분을 해두었고요. 세로줄은 이것이 주택인지 아니면 비주택인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택은 주택수 말고 그냥 이 상품 자체가 주택인지 아니면 비주택인지로 구분을 해두은 것입니다. 보통 민간임대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주택이고 아파트지만 소유권이 아예 없는 임차권 형태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칸에 있게 되고요. 그 전월세 집도 보통 이제 아파트 전월세 집이라고 치면 주택이고 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같은 칸에 있게 되겠죠. 이제 그 밖에 다른 칸에도 뭐 도생, 생숙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데 이 표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민간임대에만 대한 거라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는 기본적으로 전월세집 아파트랑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공급 금액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민임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 이렇게 약간 반전세 개념으로 금액이 매겨지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내역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분양권처럼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거다 보니까 보증금을 분양권처럼 이렇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민간임대가 왜 매력적인 건지, 매력적이려면 조건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민간 임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전세 계약서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핫하지? 이런 의문이 한 번쯤은 드셨을 거예요. 이게 핫하다면 전세 계약서가 핫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려면 임차권과 소유권의 장단점을 알아야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시세가 오르면 그 생긴 이익만큼도 내 것이고, 만약에 시세가 떨어져서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도 제가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시세가 오른다면 당연히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세금, 명의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소유권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장단점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임차권은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생겨도 내게 아니고 손해가 나도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 세금, 명의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제 임차권이 보증금과 월세로 이루어지는데 그 월세든 보증금이든 시세보다 싸다면 실거주 할 분들에게는 그만큼 또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의 장점과 임차권의 장점을 그것만 이제 쏙쏙 빼서 합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장점들을 이제 섞은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민간 임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짬뽕을 하는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일단 이렇게 알맹이가 소유권인데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임차권으로 보이게 요런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우리가 원하는 민간임대인 거예요. 즉,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타임라인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민간임대도 이제 본질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어,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게 다 지어지면 완공이 하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 사이 동안에는 계속 이제 임차권 형태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등기를 친다는 거는 찐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이때는 이제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이기 때문에 알맹이는 소유권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임차권이었는데 등기 치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요런 형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이 네 가지가 바로 핵심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우선 분양권, 확정 분양가, 전매 가능, 전대 가능 이 네 가지입니다.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도 안 쳐지고 통장 사용도 안 하고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이런 거는 민간임대 고유의 특징인데요. 지금 말하는 이 네 가지 조건, 무분, 확분, 전매, 전대 이 네 가지 경우는 민간임대 고유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물건마다 다르고 이러한 조건들은 시행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시행사가 이러한 조건을 달지 안 달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위에 두 가지는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 형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분양권 이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데요. 5년이나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될 때 너한테 제일 먼저 분양을 해줄게. 그러니까 소유권을 너한테 바로 넘겨줄게. 이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우선 분양권이 없다. 그런 민간임대다라면 민간임대를 이제 계약을 하고 처음에는 완공이 안 된 상태니까 어느 순간 완공을 하고 입주를 하겠죠. 그 이후에도 이제 우선 분양권이 없기 때문에 분양으로 전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임차권 형태로만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만 있으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겠죠. 임차권은 단순히 이제 빌려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나도 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선 분양권이 있다라면 앞에서와 달리 이렇게 중간에 분양 전환이 돼서 특정 시점 이후에 이제 분양 전환이 되면 등기를 치고 찐 소유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에서 요걸로 진짜로 넘어가는 과정이 우선 분양권인 거죠. 요렇게 전환될 것을 이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부여하겠다고. 그래서 우선 분양권이 시 계약을 했다. 우선 분양권이 있다라는 거는 단순 임차인이 아니고 나중에 예비 집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확정 분양가 이거는 뭔가 만약에 우선 분양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5년, 10년 후에 우선적으로 너한테 분양을 해줄게. 이거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5년, 10년 이제 기다려서 분양이 전환이 되긴 됐는데 그때 주변 시세대로 거의 비슷하게 분양이 되거나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분양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분양을 받는다는 거는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시세보다 비싸면 수분양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분양 전환 되려고 5년, 10년이나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 온 건데,
비싸게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 시간이 아깝겠죠? 때문에 우선 분양은 기본이고 5년, 10년 후에 분양가도 지금 계약하는 시점에 미리 고정시켜 줄게. 이게 바로 확정 분양가의 개념입니다. 때문에 우분만 있고 확정 분양가는 없는 그런 계약 조건일 경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비싸게 분양될 거니까요. 다시 한번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분양 전환되는 요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준다라는 게 우선 분양권이었고요. 그리고 확정 분양가는 이제 미님을 계약하는 그 시점부터 이때 이제 얼마로 분양을 할지 그거를 가격을 정해주는 그 개념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분양가를 미리 확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미리 제공받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확정된 그 분양가가 지금도 이미 시세보다 너무 괜찮은 가격이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고, 지금은 좀 비싸긴 하지만 5년, 10년 후쯤에는 이게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메리트가 있겠다 하면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좀 너무 비싸다, 별로 메리트가 없다 하면 굳이 계약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5년, 10년 동안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그 기회비용을 미리 제공받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확장 분양가일 때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되냐, 돈을 어떤 순서로 내야 되냐,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정답은 시행사 마음이에요. 아까 앞에서 한번 언급드렸듯이 민간임대 모집공고문을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보증금도 이렇게 분양권처럼 나눠서 납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좀 단순화 시켜봤는데 만약에 우선 분양권도 없고 확정 분양가도 없다. 그러니까 즉 단순 임차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뭐 반전세 식으로 해서 2억에 30만 원 이렇게 계약을 아마 했을 거고요. 이거를 이제 보증금 2억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낸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계약금 10%, 뭐 중도금 50%, 잔금 40% 이런 식으로 낸다면 2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차근차근 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만 원은 월세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서 내는 금액이 되겠죠. 타임라인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보증금은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완공을 해서 이제 입주를 하기 전까지 이렇게 나눠서 내게 되는 거고요. 그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30만 원 월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사는 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입주 전에는 내지 않는 금액이겠죠. 이제 두 번째로 우선 분양권도 있고 확정 분양가도 있는 경우, 즉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의 형태일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확정 분양가가 3억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찐 임차인이었을 때는 임대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확정 분양가가 3억이기 때문에 차익이 1억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1억을 언제 내느냐? 이 1억을 내는 방법도 사실 물건마다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시행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분양 전환이 될 때 그 1억을 한꺼번에 내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 보증금을 나눠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 나눠서 낼 때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눠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액 1억을 마찬가지로 10%, 또 10%, 10%에서 50%, 잔금 40%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합쳐서 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타임라인에 표현을 해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 전에 보증금이랑 이제 확분가를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분양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는 진짜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뭐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전까지는 임차권 형태고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는 이제 월세를 내야 되겠죠. 즉
이 분양 전환이 돼서 등기를 치기 전까지는 이 월세를 내면서 버텨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전매 가능 이거는 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우선 분양권, 확정 분양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두 가지는 조건이 있는데 팔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분과 확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 전환되는 거는 맞죠. 여기서 민간임대는 여기 이 전까지 임차권인 형태 이때까지가 민간임대입니다. 그래서 전매가 불가하다, 못 판다라는 거는 이때 못 판다는 거예요. 임차권 시절에는 못 팔고 나중에 우선 분양권이니까 분양 전환이 돼서 등기를 치면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오면 이때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매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때 못 파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아까 분양 전환되는 데만 해도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약부터 완공되는데도 보통 한 2, 3년은 걸립니다. 이 말인 즉슨 분양 전환이 될 때까지 땡년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중간에 돈이 급해서 처분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면 완공되는데 한 뭐 2, 3년 걸리고 분양 전환될 때까지 10년, 막 13년 이렇게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너무 지치겠죠. 때문에 당연히 이 민간임대라는 건 전매가 가능해야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매는 몇 번 가능하느냐? 이것도 시행사 마음대로입니다. 아까 전매 불가였으면 이 시기에 못 팔았기 때문에 전매 가능이면 이 시기에 팔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물건에 따라서 전매가 무제한인 경우도 있고요. 뭐 전매를 3회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매 불가인 경우에는 좀 매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대 가능. 이거는 뭐냐? 만약에 우선 분양권, 확정 분양가가 있어서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 형태고 또 전매도 가능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태다.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나중에 그 십몇 년 기다려가지고 꼭 분양 전환을 받고 싶다. 강제 장투가 아니고 내가 원해서 장기 투자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원해서 분양 전환까지 내가 원해서 장기 투자를 할 때 이때 전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전대가 중요한지 그 전대가 안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도 한번 나왔던 타임라인인데요. 우분 확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전환이 돼서 나중에 찐 소유권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보증금을 나눠서 냈고요. 보증금이랑 그 확정 분양가에 대한 그 금액만 나눠서 냈고 월세는 입주 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전매가 되지만 이거를 팔지 않고 요 시기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 이때까지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월세를 무조건 내야 되겠죠. 근데 전대가 안 되면 이때 이제 생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임대인은 집주인을 얘기를 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차권이기 때문에 민간임대를 계약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이제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실상은 우분과 확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찐 집주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는 겉보기에는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민간임대 상태일 때의 겉보기의 집주인은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전대라는 거는 빌린 것을 다시 빌려준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전대가 안 된다면 민간임대를 계약한 사람은 이제 시행사에다가 꼬박꼬박 월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물론 본인이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월세가 크게 아깝지 않겠지만 본인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공실로 두면서 월세만 그냥 나가고 있으니까 빈집이 굉장히 아깝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대가 된다라는 것은 전대는 빌린 것을 이제 시행사한테 이 사람이 이 집을 빌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다시 또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이 민간임대를 계약한 사람이 전대 임차인에게 다시 월세를 받아서 이거를 메꾸면 되니까 이 월세가 생돈이 나가지가 않겠죠. 이 전대라는 거는 불법은 아니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되면 합법이에요. 실제로 전세나 월세집도 내가 동의를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전대가 가능하다라고 시행사에서 홍보를 한다면 나중에 이제 입주 후에 전대 임차인을 구하면 이거를 이제 시행사에다가 나 이거 전대 임차인 구해서 이 집에서 이제 이렇게 월세 받고 있다라는 거를 시행사에다가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대를 할 때 이 사람한테 받는 이 보증금이랑 월세는 사실 민인 계약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대가 된다면 입주부터 분양 전환까지 월세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민간 임대가 보일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은 이제 모집 공고에는 안 써 있어요. 이게 좀 복불복인 게 청약일 전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당첨자 발표를 하고 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분, 확분, 전매, 전대 다 되는지 그거를 알고서 이거를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시행사가 막 중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규칙을 바꾸기도 하고 아름아름 알려주기만 하고 그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 상담원한테 문의를 해보던가 아니면 전화로 좀 귀찮게 해야지 이런 정보들을 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 순위를 굳이 따져본다면 다음과 같이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순위는 우선 분양권이랑 확정 분양가 둘 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만약에 우분만 있다. 그러면 확분이 없으면 나중에 비싸게 분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확분만 있다. 사실 보통 확분만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 요거 두 개가 보통 동시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야지 소유권을 품은 임차권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민간임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두 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순위가 이제 전매 가능 조건인데요. 확정 분양가가 너무 싸서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될 때까지 끌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강제로 장기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죠. 분양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임차권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지 더 선택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2순위로 전매 가능을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순위가 전대 가능인데요. 전대 같은 경우에는 완공을 하고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한 후의 일이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전대가 안 되면 월세를 생짜로 내야 되는데 이 앞에 세 가지가 다 된다. 그러면 앞에 세 가지가 다 돼서 내가 월세를 내면서까지 굳이 버티지 않고 그냥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조건이 너무 좋아서 내가 분양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전대가 안 된다면 월세를 내면서 버티는 거고 만약에 전대까지 된다 그러면 월세를 받아가면서 버티는 거니까 더 좋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3순위 이 전대 가능 조건은 앞에 세 가지에 비하면 필수적인 거는 아니고
이 세 가지 조건만 있어도 충분히 민간임대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서 3순위에 넣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긴 시간 설명드렸는데요. 1편에서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2편에서는 민간임대의 기본적인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